예, 강제징용 보상은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이미 끝난 얘기다. 듣기에도 좀 지겨우시죠? 아베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어제는 그 근거로 한일 회담이 처음 시작된 1950년대 자료까지 꺼내들었는데 일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만 발췌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건입니다. 1952년 한일 회담 당시 한국이 일본에 요구한 8가지 항목 안에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당시 회의록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한국 측은 징용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불 방식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받아서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은 당시 협정에 강제징용 위자료가 포함된 것 명백하다고 주장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일본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개인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일본이 이렇게 협정 관련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지금부터 팩트체크에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점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강제징용 사건의 마침표를 찍은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정치적 합의로 봤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나라끼리 빚이 있는데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강제징용 문제인데 대법원은 애초에 강제징용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가 받은 3억 달러는 피해자들과 무관한 돈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이제 보상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대법원은 배상을 해줘야 된다. 네. 피해자들한테. 그러니까 보상과 배상의 차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네,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보상은 합법,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일인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걸 보전해준다, 메워준다라는 의미고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 대법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강제 동원 역시 불법이라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본은 불법이 아니고 정부끼리 합의를 해서 보상금을 줬으니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건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이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상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협정을 위한 회담에서 일본 측은 자신들이 주게 될 돈이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닌 정치적 차원의 보상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에 따른 강제징용도 불법이라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일본 기업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고 이 행위의 피해자인 강제징용 원고들은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본 법조계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았던 자이마 히데카즈 일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베 정권 역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도 주장을 했고요. 또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도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네, 국제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일본의 주장이 정작 자국에서도 반박되고 있는 겁니다. 예.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사흘 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가기의 결정은 8월 2일, 내일 모레죠. 그 직전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난다고 해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큰 파도는 이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경우에 우리 기업에 어떤 정도의 파장이 미칠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1,100가지? 일단 대상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전략물자 1,100여 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예. 먼저 1,100여 개 전략물자 중에 미사일 등 무기와 직접 관련된 품목 260여 개는 지금도 건건히 개별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 850개나 되는 이른바 덜 민감한 품목인데요. 예. 지금은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우대를 해줬던 건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러면 전략 물자가 아닌 건 어떻게 됩니까? 이른바 캐치홀 규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이 캐치홀은 민수품, 즉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이라도 일본이 용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예. 다만 이걸 다 규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일본이 중점 감시 대상 품목으로 정한 40종인데요. 대형 발전기, 진공 펌프, 원심 분리기 등입니다. 역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엔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별 수출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본 그렇습니다. 정부가? 예. 이론적으로 아무튼 그렇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더라도 이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일반 국가들처럼 이른바 포괄 허가는 어느 정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 허가란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나 특정 일본 기업을 정해서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건데요. 예. 어떤 품목에는 포괄 허가를 주고 어떤 품목엔 개별 허가를 받게 할지는 일본 정부가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윤곽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말에요. 그렇습니다. 고시로 정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걸 이제 어떤 분야는 집중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전략적으로 이 통제 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첨단 소재나 전자 분야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정밀 공작 기계나 자동차에 쓰이는 탄소 섬유, 정밀 화학 제품 등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삼고 있는 AI, 수소차, 항공 우주 분야를 집중 겨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건건히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워지기도 하고 그 절차가. 문제는 이제 번거로워지기만 할 것이냐? 그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예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네, 일단 개별 허가로 바뀌면 기업들은 수입할 때마다 7건이 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예. 계약서나 등기부는 물론이고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 살상 무기 등에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서약서도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번 달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소재 3종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보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통과는 되는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참석 기업들은 경영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 화이트리스트 관련 설명회에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피해를 줄일 방안을 논의하는 차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이제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일부 이제 탄소 복합재가 사용되는 이제 부품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어떤 품목이 규제될지,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입니다. 확실하지 않죠. 기업들이 제일 궁금한 건 자기에서 만드는 제품 또는 수입하는 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해당될 경우 제도를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허가 신청해야 되고 허가 서류가 뭐고. 문제는 번거로운 절차를 밟더라도 제때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파트랑 3개월이 걸리면은 장비 제작이 불가하거든요. 파트마다 이제 뭐 국산화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객사나 이런 쪽에서 또 오케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기 전까진 정부 역시 뾰족한 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한 측면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CP 기업이라든지 구조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은지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나. JTBC 이희정입니다. 대체 아베는 왜 저러는 걸까?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언론에선 쏟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늘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희 뉴스룸은 지금까지 제기된 분석들을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문제 제기 다음에는 곧바로 일본 전문가와의 3분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들입니다. 이미 모레까지 저희들은 세 사람을 섭외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베의 속내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바로 개헌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죠. 신진 기자가 정리한 걸 보면 이 사태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少なくともちゃんと議論をしていけという国民の声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会においてですね、議論が進んでい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건 아베 총리의 수건입니다. 헌법 구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 중인 겁니다.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최근 일본 내 여론은 아베 총리에게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개헌 세력이 아니었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입장은 이렇게 최근 바뀌었습니다. 21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모자랐던 개헌안 발의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 일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강행을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리포트를 뒷받침해줄 일본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베의 맞은편에 서 있는 합리적인 일본인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아베의 개헌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2분 반 정도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엔 오늘까지 3,000명 넘는 지지가 몰렸습니다. 전직 외교관, 기자, 학자, 변호사 등 78명이 주축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前は北朝鮮のミサイルの問題で、今度は韓国の歴史問題ということで危機を煽って、そして国内を締め付けて、それで改憲の問題に持っていこうとしてるんじゃないかと。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 때문이란 겁니다. しかし日韓の関係がますます悪化すると、安全保障という観点から武力による安全保障、改憲という方向に行きやすいと、持ってきやすいと。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기업 배상을 묵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中国のケースの場合には日本政府口を挟まなかった。 さっき言った3つのケースよね。しかし今回のケースでは日本政府口を挟んでいる。 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를 지목했습니다. 少なくとも中国に対する関係ではこれは間違ったことをしたと。侵略戦争。そういう認識があると思う。だから韓国の植民地支配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は間違っていたという共通の認識がないんですよね。 일본 정부 역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은 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当時の国際法としてはね、植民地支配は合法であったと。しかし当時の国際法というのは一体誰が作ったのか。当然65年の請求権協定はね、見直し。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했습니다. 우찌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ドイツがフランスの寛容さ、許しを得たのは、ドイツがこの問題について、歴史問題についてきちんと対応したからなんです。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